세상에 없던 방산 토크쇼, 지상파 최초 MBC 경남 방산 토크쇼 밀토기 시즌2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윤주화 기자입니다. K방산이 르네상스를 맞을 수 있었던 역사적 배경부터 과학기술의 발전까지 파헤쳐본다. 저희 밀톡 시즌2의 다짐인데요. 과거의 무기부터 최첨단 무기까지 시즌1에서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 보다 깊고 생생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밀톡 시즌2를 이끌어갈 새 얼굴을 소개하겠습니다. 곽재식 작가 겸 교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재식입니다. 네. 작가님 책을 제가 좀 봤는데요. 역사나 무기에 대한 관심도 꽤 높으시더라고요. 뭐 어떻게 해서? 환경이 뭘까요? 환경, 지구를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방산하고 사실은 지킨다는 면에서 같은 길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네. 생각해보면 물리, 화학, 생물 다 어우러져서 이해를 해야 되는 좀 종합적인 공학이거든요.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이 무기, 방산 이쪽에서도 물리, 화학, 생물 모든 걸 다 어우러져서 이렇게 융합을 해가지고 뭔가 기술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는 게 굉장히 비슷하게 통하는 점이 많아가지고 저절로 관심이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우리 곽 작가님이 저희 밀톡 시즌2에 합류하면서 역사적인 배경이나 또 과학적 사실과 이렇게 연계를 해서 더욱 풍성하게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저는 사실 시즌 1 때 이 프로그램을 진짜 종종 봤었거든요. 오, 네네. 특히 우리 FA50 소개해 주셨던 그 에피소드 같은 경우에 인터넷 동영상으로 몇 번 반복 시청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처음에 보고 약간 실물이 여기 옆에 약간 믿기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이런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너무 기분이 좋은데요. 네.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자, 새롭게 돌아온 밀톡 시즌2 첫 번째 주제는 군함입니다. 수상 전투함이라고도 하죠. 군함 전문가 세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시즌2가 나온다는 건 시즌1이 성공했다는 얘기죠. 오늘 긴장되네 그래서. 네. 실질적으로 10여 년은 수상함 정도 타고 32년, 32년 중 22년을 잠수함을 종사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bun군식에는 잠수함이 특화됐다 이런데 그렇지 않고 저도 압니다. 군함에 대해서. 오늘 여러 가지 군함 얘기를 같이 하게 돼서 참 반갑고요. 대전에 있는 국립한반대학교 국방우주공학과 양민수 교수입니다. 저는 그 하나오신에서 올해 생산 현장에서만 지금까지 42년간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입사할 당시에는 사실 그 상선 사업부로 이렇게 입사를 하여서 우리나라 최초의 그 잠수함을 갖다 건조한다 그래가지고 특수한 사업부로 이동을 했어. 우리 209 잠수함, 또 214 잠수함, 현재는 3,000톤급 잠수함을 건조를 하고 있고 214 잠수함을 건조하기 위한 그 공백기에 다시 수상함으로 이렇게 근무지를 이동해가지고 KDX-1, 그다음에 KDX-2, 그다음에 KDX-3 구축함을 실제로 이렇게 생산 현장에서 장비를 설치하고 또 케이블 결선도 하고 또 장비 그 시운전까지 해가지고 해군에 인도를 하는 그런 업무를 갖다가 주로 해왔습니다. 바다를 지배한 자가 세계를 제패한다. 한때 국력의 상징이자 해군 전력의 핵심인 군함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전군 출정하라. 그 한국인이라면 심장을 뛰게 할 이름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있습니다. 왜군을 무찌르기 위해서 만든 배가 바로 거북선이죠. 우리 역사상 가장 유명한 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작가님 어떻습니까? 거북선 유명하죠. 근데 지금 방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북선에 대해서 좀 널리 퍼진 오해 중에 하나가 이순신이 거북선 개발한 거 아니야? 이런 오해가 좀 많이 퍼져 있는데
처음으로 거북선이 개발된 것은 그보다 한참 더 앞서서일 것이다. 조선왕조실록 1415년 음력 7월 16일 기록을 보면 탁신이라고 하는 신하가 당시의 임금님이었던 태종 임금, 그러니까 임진왜란 당시의 선조 임금님 충무공 이순신 시대보다는 한참 앞서는 시대의 임금님이죠. 그러니까 최소한 충무공 이순신보다 한참 앞선 몇 세대 앞서서 이미 보급이 되어 있었고 그 무기가 이렇게 사용되고 있었는데 적재적소에 충무공 이순신께서 그거를 잘 활용한 거지 처음 개발한 거는 아니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러면 거북선은 도대체 누가 개발했느냐, 누가 진짜로 만들었느냐, 뭐 정확한 기록이 없어서 명확하게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거북선과 관련해서 뭔가 사람 이름을 한 명 정도 알아놓는다면 우리나라 해군에도 이제 나대용함이라는 배가 있는데, 나대용 장군이라는 조선시대 장군, 이분이 거북선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런 기술적인 활동을 많이 하셨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이분 같은 경우에 나중에 임진왜란 다 끝난 다음에 거북선을 타고 다녀봤더니 거북선이 좋기는 좋은데 안에 사람이 너무 많이 타가지고 작동을 해야 되니까 인원수가 너무 많이 필요하다. 더 적은 사람이 조종을 할 수 있는 창선이라는 배를 내가 개발했습니다. 나대용 장군 뭐 이런 분이 아마도 거북선에 관한 기술적 이런 거에 대해서 활약하신 인물로 좀 이름이 알려진 분일 것이고, 충무공 이순신이 거북선을 꼭 개발한 것은 아니다. 사실 맞는 말씀이에요. 한국 해군의 8번째 잠수함이거든요. 그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후손을 잘 만나야 이 빛이 나는구나. 사실 그때까지는 나대용이 누군지 몰랐어요, 사실. 근데 나대용함이 나오면서 조상이 부활한 거죠. 이제 부활한 건데, 그래서 이 여사를 역사 사주를 다 찾아가지고 그 책도 만들어, 책도 나대용 장군에서. 그래서 보니까는 오늘날 보면은 나대용 장군은 조함 단장격이에요. 그러니까 총 실제 현장에 감독하고, 참모총장은 이순신, 이순신 장군. 이순신 장군 사인만 했어, 사실. 근데 나대용 장군이 실제 감독하고 잘 찾아내신 거예요. 거북선 같은 경우는 전투함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그때 당시 일본 배를 보면은 아주 작고 빠른데 주로 상대방 배에 올라타가지고 백병전하고 기총을 쏘는 배였어요. 거기에 대비해서 이제 우리 판옥선 같은 경우는 노를 젓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층을 하나 더 올려서 이렇게 2층 구조로 판옥선이라고 그랬고, 거북선은 거기에다가 판옥선을 조금 더 약간 작으면서 철갑을 씌워가지고 방탄도 되고 장갑도 되고 좀 빠르게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북선이 장갑을 해서 빠르게 적진을 돌파하고 기선을 제하면 뒤에 있던 판옥선이 들어가지고 하포가 좋으니까 천자 지자포 같은 걸로 제압하는 그런 작전을 한 걸로 이제 생각됩니다. 네. 조선 시대에도 이만큼 우리가 전쟁을 할 수 있을 만큼 그런 능력이 되는 배를 갖고 있었다는 건데, 근데 안타깝지만 또 그 이후에 조선 수군의 배는 또 세계 군함 발전상과는 좀 멀어지지 않았습니까? 임진왜란이 1592년에 발발했는데 그거보다 100년 앞서서 1492년에 포르투갈, 스페인 이런 데서는 콜럼버스 같은 사람이 배를 띄워가지고 그걸로 대서양을 건너서 유럽에서 아메리카까지 원양 항해를 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이런 식의 민간 분야에서 아주 멀리 갈 수 있는 배를 타고 움직이는 기술이 유럽에서는 발전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배를 멀리 타고 다니면 그만큼 무역을 많이 하기 위해서 계속 개량이 되다 보니까 뭐 군사 목적으로만 방어하기 위해서 배를 뭐 갖춘다 이런 걸로 그 기술을 따라잡기에는 좀 한계가 있었던 것이죠. 나중에 유럽에서는 증기기관이 발전이 되면서 엔진을 싣고 바람이 없이도 그냥 증기기관 동력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배도 나오게 되고, 아예 전체 몸통을 다 철로 만든 철선도 나오게 되고, 이런 식으로 급격하게 발전을 하게 되는데, 그 시간이 지나가는 동안 조선의 군함 기술은 사실상 그에 비하면 좀 답보 상태로 좀 멈춰 있었던 거죠. 그래서 대한제국시대 조선 말 정도가 되는 1906년 20세기 초죠. 이때 정도가 되면 영국에서는 드레드노트함이라고 해가지고 당시로서는 세계 최대급의 전함이다라고 해서 배 크기를 뭐 10,000톤 이상, 2만 톤 좀 안 되는 규모, 17,000톤짜리 배다 이런 걸 막 만들거든요. 근데 조선시대 판옥선, 거북선 이런 배는 100톤에서 300톤 사이 정도 규모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시대의 거북선이 되게 좋았다라고 하지만 계속 기술이 저쪽은 발전을 하니까, 무역을 워낙 많이 하고 상선 기술이 많이 발전을 하니까 그거에 따라서 배가 커져가지고 영국에서는 거북선 100배 크기의 배를 만들어가지고 여기 싸우러 든다라고 하니까 그때는 이제 경쟁에 뭐 상대도 될 수 없는 그런 수준으로 이제 훅 처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역사를 보면서 이 국방력이 강해지려면 결국은 이 민간 분야에서, 산업기술 분야에서도 같이 기술이 발전돼 줘야지 이게 강해지는구나,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해군이 융성할 수 있는 기회가 신라시대, 통신신라시대 장보고 해상
왕이 있잖아요. 해상왕. 완도를 기지로 해가지고 삼국 무역을 주름 잡았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배도 우리 한국이 제일 컸대요. 그래서 일본하고 중국이 와서 막 읍조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줄 잡아서 해군, 정식 해군 아니지만 해양에 종사한 사람이 1만 명 정도 된 거예요. 굉장히 큰 거죠. 그때 이제 개성 발전을 못 시킨 거. 두 번째는 사실 거북선 같은 건 굉장히 기발한 아이디어거든. 그 당시에는 이거 어떤 사람들은 거북선이 물속에 잠수도 한 줄 아는데 그건 아니고 거북이 같이 생겼으니까 그럴 줄 아는데 그런 건 아닌데 상당히 일본에서 굉장히 그 두려워했단 말이죠. 그때 또 그런 기술을 계속 발전시키지 못한 것. 세 번째는 현대에 와서는 우리가 1960년대, 70년도 사이에서는 북한 간첩선만 완전히 올인했어요. 간첩선 잡는데. 보면 그때는 뭐 주야로 잠수함은 없었지만은 수상함 타고 고속정을 막 양산했어요. 170톤짜리, 200톤짜리 잡아 그걸 막 100척 이상 만들어내고 그거 했으니까 대양해고로 갈 여력이 없었어요. 북한에 그것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 발목을 잡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20-30년 지나고 나서 지금 우리가 세계 1등 한다는 건 우리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민족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이제 역사를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사실 일제강점기를 지나면서 더더욱 암흑기를 지날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다면 우리 해군 최초의 군함은 언제 이렇게 가지게 되나요? 해군의 군함 하면은 해군의 그 소위 말해서 족보, 호적에 들어가는 걸 군함이라고 하거든. 그러면 이제 영어로는 fleet list 그래요. 1945년에 이제 우리 뜻 있는 분, 초대 참모총장을 하신 손원리 제독이 해방병단을 창설했어요. 근데 사실 시청자분께서 잘 모르는데 해군이 육해공군 중에 제일 창설을 먼저 했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1945년 11월 11일 그래서 빼빼로데이가 해군 창설이래요. 그 다음에 1년 후에 육군 창설됐고 4년 후에 공군 창설됐어요. 이제 창설을 했는데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손원일 제독이 이제 정식으로 1948년도에 정식으로 대한민국 해군을 발족을 한 거예요. 그때부터는 마음이 급하죠. 해군 발족은 했는데 뭐 배가 있어요, 뭐가 있어. 그래서 미국 얘기하고 일본 얘기하고 그래서 그럼 뭐 상륙정, 뭐 길이 소해함 이런 거 다 긁어 모았어요. 긁어 모으다 보니까는 이거는 전투함은 아니란 말이죠. 필요한 건 전투함 아니겠어요? 싸움하는 군함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1949년 6월부터 손원일 제독이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우리 금모으기 같이 함정 건조 기금. 그래가지고 막 해군 부인들이 나서가지고 바느질해가 싹바느질해가 돈을 1만 5천 불을 거뒀어요. 그러니까 하도 거기에 이 공감을 해서 감동을 해서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 4만 5천 불을 준 거예요. 또 그걸 다 가지고 이제 한 20여 명이 이제 미국 가서 이제 찾았어요. 어떤 배를 가져올 것인가.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군은 독일군하고 유럽에서 싸우고 아시아에서는 일본하고 싸우지 않았습니까? 생각을 해보면 다 한참 바다 건너, 대서양 건너서 유럽에 태평양 건너서 일본하고 이제 싸워야 되는 입장이란 말이죠. 그래서 2차 대전 당시에 미군은 배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거 한번 쭉 집계를 해본 적이 있는데 배가 많이 운영이 될 때는 군대 한 군대 미군이라는 군대 안에서 배가 막 7,000대씩 돌아다니고 막 이랬던 시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배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미국의 장기인 물량을 많이 찍어낼 수 있는 강력한 경제력을 10분 발휘하기 위해서 우리 물량으로 한번 밀어붙여보자라고 해서 배를 많이 생산하기도 한 거죠.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그 많은 배들이 좀 쓸 데가 없어진 거예요. 군인들 다 제대해서 집에 가고 막 이렇게 하는데 배가 있어도 뭐 어디로 쓰겠습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좀 낡은 배 같은 경우는 고철로 팔아먹는 배도 많이 있고 여기저기 흘러가가지고 이제 일반 군함이 아닌 배를 조정하는 이런 거 교육하는 데 흘러 들어갔었던 거죠. 거기 이제 들어간 게 있었는데 거기서도 그런 배가 너무 남아 나가지고 이 배를 그냥 버리고 새 배를 하나 더 구해와도 되지 않을까 막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만든 지 불과 몇 년밖에 안 된 배였는데도. 근데 이제 우리 그 손 제독님이 그때 잘 본 거죠. 저 배 정도면 우리나라 실정에도 좀 맞는 배인데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은 배인데 이렇게 민간 쪽으로 흘러 들어왔기 때문에 싼 값에 살 수도 있겠다. 그거를 18,000달러에 샀어요. 이제 쉬는 전쟁 끝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1949년도에 이듬해죠. 이듬해 이제 그거를 끌고 오는. 그 끌고 오면서 하와이쯤 와서는 3인치 포를 달았어요. 포를 하와이에서 정비창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오다가 괌에 또 왔어요. 괌 들려서는 탄약을 100발을 싣는 거예요. 100발 싣고 사격 훈련도 5번밖에 안 했다. 5번.
그렇게 하고 4월 10일 날 왔어요. 이제 그 50년 4월 10일 날 이제 한국에 도착한 거예요. 그때부터 5월 달에 이제 좋은 배 가졌으니까 막 자랑할 거 아니에요. 이제 이 항구 저 항구 들어가서 훈련하고 끝날 때쯤이 되니까 6월 25일 1950년 6월 25일 정보에 의하니까 이상한 배가 내려오거든. 그래 그걸 딱 기다리고 있다가 그게 백두산함이란 말이에요. 1949년대 명명식 했는데 그 배가 부산 아파트에서 그걸 격침시켰어요. 거기에 600명이 타고 있었다고 게릴라 요원들이. 지금 생각하면 그거 아마 못 먹었으면은 부산 일대 온통 아수라장이 있을 거예요. 네, 이건 뭐 들리는 소문으로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시에 미국 쪽에서 그 배를 일컫던 배 이름이 화이트헤드함이라고 불렀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공교로운 게 백두산의 백두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아 맞네. 하얀 머리. 흰 머리, 흰 네네. 백자에 머리 네, 두자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공교롭게 이게 화이트 헤드라는 말하고 딱 들어맞는데 이게 우리나라로 와서 백두산 될 운명을 타고난 배가 아니었느냐, 뭐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참 많은 사연 끝에 우리나라로 온 배죠. 네. 한국 전쟁 이후에는 그럼 또 우리 배가 어떻게 발전을 해왔습니까? 전투함 어느 정도 확보하다 보니까는 이제 장시간 전투하려면은 기름인 배도 따라다니자. 수리 함정도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그래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여러 배를 공짜 아니면은 약간의 돈을 주고 사왔어요. 그래서 1955년까지 근 80여 척을 가지고 있어요. 오 많이 가져왔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 그야급수적으로 발달된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독특하게 뛰어난 게 1963년도에 그야말로 구축함이란 구축함은 2차 대전이니까 싸움을 제일 잘한 배거든. 네네. 이게 이제 잠수함도 잡아내고 뭐 공격하고 폭리로 공격하고 이런 이 배를 사왔던 그때 이제 우리도 이런 배 정도는 만들어야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해군들이 생활했죠. 그런데 그런 배는 크단 말이죠. 한 3,000톤, 3,500톤 되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해군 사관생들 원항 훈련도 저도 그 배를 타고 갔다 왔어요. 졸업하고 나서.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계속 북한에서 막 간첩선을 침투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배가 뭐 소 잡는데 닭 잡는 칼을 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배, 간첩선은 반잠수 이런 거 엄청 빠르단 말이죠. 그래서 막 순간적으로 속도를 낼 수 있는 고속정을 양산하기 시작했어요. 170톤짜리 제비, 뭐 230톤짜리 PKM 참수리 같은 거 이런 거를 막 100척 이상 만들어 그랬어요. 그렇게 하기 전에 이제 그런 것도 어떻게 만들었느냐? 미국의 군함을 쭉 정비하면서 봤어요. 그러니까 이거 계속 사오면 안 되겠네. 우리가 만들자.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독자적으로 방위성금을 대서 만들자 해가지고 만든 게 학생호예요. 학생호. 그래가지고 학생 800만 명, 교직원 20만 명이 돈을 내가지고 만든 게 학생호예요. 그렇게 만들어내서 이거 뭐 이 정도면 우리도 큰 거 만들 수 있겠네. 그렇게 해서 이제 1981년도에 이제 드디어 우리 양재도 잘 알 건데 이제 한국형 호위함 울산급 울산함이라 울산함 그거 만들면서 이야 이게 센세이션이 이렇게 뭐 그 손님 치료나 정신 없었어요. 모든 사람이 보니까 완전히 전투체계 자동으로 돼 있고 막 그 전탐실 들어가면 막 휘황찬란하거든. 불이 번쩍번쩍하고 막. 그런데 다 그거 뭐 중위 전투 장비는 우리 거 아니고 좀 사오기는 사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굉장히 우리 한국의 호위 구축함 시대를 여는 선봉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우리 손으로 만든 국산 군함에 대한 열망이 현실화된 거는 1980년대 초입니다. 드디어 한국형 호위함 울산함이 취역하면서 이 국산 호위함 시대가 열렸는데요. 우리 제동님 직접 타보셨죠? 지금의 이지스함처럼 그때 호위함이 꿈의 함정이었습니다. 정말 깨끗했고 손님도 많이 왔고 그 호위함 특징을 좀 쉽게 이야기하면은 이제 조선소에서 우리가 만들었고 아까 미국에서 갖고 온 게 아니라 국산 전투 체계의 시초였어요. 그리고 포도 함포 명중률이 아주 좋아가지고 그 간첩 그 대간첩 작전에도 아주 좋았고 특히 그때 이제 통신안 하더라도 저희 동기들이 저같이 호위함 타는 배가 있고 아까 같이 이제 미국에서 들어온 구축함 뭐 이렇게 뭐 경기함 뭐 그런 배 타는 배들은 조금 이제 같이 많이 이렇게 교환해도 굉장히 리빙 컨디션이 뭐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났어요. 그리고 이제 사격 대회를 같이 해요. 같이 섞어서. 근데 표적이 하나가 있는데 그 표적을 같이 쏘아야 되는데 우리 그 호위에 먼저 쏘면 그 표적을 명중시켜서 아예 표적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리고 이제 그 구축함 그 미국에서 들어온 배들이 굉장히 좀 꺼려했어요. 우리가 같이 하게 하는 거. 탄으로 쏘는군요. 예, 실제 이제 저희들은 그걸 밥 먹듯이 해야 돼요. 그게 이어서 나온 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초계함, 포항급 초계함, 그다음에 이제 동해급 뭐 그런 초계함에서 한 28척도가 이제 대량으로 그건 이제 중령이 주의하는 배예요. 그것도 이제 비슷한 국산 전체기를 썼고 그래서 그게 영군의 수호에 84년부터 93년까지 굉장히 많이 기여를 했었습니다. 그 조금 전에 이렇게 함장님께서 사격 그 말씀하셨는데 예전에 우리 KDX 그 5인치 포 사격할 때는 주로 이제 대지 사격, 대함 사격 이렇게 하는데 사출탄 무게가 한 개 한 30kg 정도 나갑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 시운전 할 때 반드시 그 테스트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시험을 갖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해상 날씨가 안 좋으면은 이게 가가지고 실패를 하면은 그걸 성공한 무려 한 14번 정도 일반 그 민간 회사에서는 무기를 갖다 아무 장소에나 이렇게 놔둘 수 없기 때문에 함에 시험을 하기 위해서 적재를 하려고 하면은 사출단을 한 50발에 100발을 갖다 이렇게 다 일일이 손으로 이렇게 옮겨서 장약하고 몸살을 적재를 해가지고 이렇게 사격을 하고 이러는데 그게만 실패하면은 다시 배에서 이렇게 회사 무기고로 이렇게 확인된 장소에 다시 이렇게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을 갖다 이렇게 열 몇 번씩 반복하다 그때 이제 건조 과정이 사실 그 사격하는데 통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아까 이제 호위함, 울사급 호위함이 이렇게 최신형 우리 손으로 만들었다고 하면서 구경도 올 만큼 이렇게 반겼던 그런 배인데 사실 그 당시에는 미국에서 아까 들여온 구축함을 주력 전투함으로 쓰고 있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왜 구축함을 만들지 않고 우리 손으로 호위함부터 이렇게 만들게 됐는지. 그 당시에 이 구축함은 2차 대전 때 주력함이에요. 거기에 모든 그 군함의 기술 다 들어 있고 좀 비싸요. 크기가 3,000에서 3,500톤. 근데 우리는 그보다는 처음부터 크게 할 수는 없잖아요. 기술이 없으니까 우리는 겨우 기껏해야 학생호에다가 PKM 이런 고수정 만드는 수준이었으니까 그래서 좀 다운사이징 하자. 그러나 그 기술은 현대 기술을 따라가는 차원에서 하는데 좀 작게 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산급 호위만 돈이 많이 들었어요. 그 당시엔. 그래서 아까 양재도 얘기했지만은 그보다 좀 작은 거 1200톤짜리 천안함급을 만들어놓은 그때 당시에 그 국방비, 여건 이런 걸 고려해서 한 거죠. 사실은 2차 대전 후부터 지금까지 거의 한 70년에 이르는 세월 동안 세계 어느 나라하고 비교해보든 미군이 해군이 압도적으로 강하다라는 건 불변의 거의 진리 같은 거거든요. 러시아군, 중국군이 뭐 미군에 좀 도전을 한다라고 해도 해군은 도저히 미군하고는 절대 상대가 안 된다라는 그런 인식이 강하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제일 일어날 듯한 전쟁 상황인 남북 간의 어떤 싸움을 상정을 하면 큰 싸움, 어떤 전략적인 임무 이런 것은 아무래도 이제 미군이 다 주력으로 좀 해주지 않겠느냐. 그런 상황에서 실용적으로 우리가 좀 할 수 있는 건 뭐냐라고 하면 그거보다는 좀 더 작은 규모의 작전, 뭐 이런 거를 좀 더 당장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역할 분담적인 생각 속에서 또한 좀 작은 가지가- 배로 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또 한 가지가 이제 우리 한미 연합 작전 계획에 보면은 데프콘 3 이상 되면은 미국의 항공모함 전단이 4개가 와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이 다 준다는데 왜 해군을 키워? 이런 것이 군 내부에 이 머리에 박혀 있죠. 특히 이제 육군 같은 경우는 그때 좀 약간 싫으셨군요. 약간 맺히셨군요. 이런 때 얘기하면 언제 해요? 이거는 그건 한미 간의 약속이 된 거기 때문에 일단 우선순위에서 밀리죠. 미군이 해준다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제 2019년도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500% 나누면 미군 철수한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군이 떠날 거에 대비해서 항상 우리가 독자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기술도 있고 돈도 있어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야죠. 그렇죠. 우리나라 사실 국방 예산 자체가 많이 부족했고 또 좋은 배를 갖다 건조하려고 해도 인프라 자체가 워낙 이렇게 환경이 안 좋았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과연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말로 우리나라 국방력이 얼마나 강한가? 우리나라 이제 대항 해군 이 전력 가지고 전쟁을 하면은 얼마나 이제 승률이 있을까? 이런 굉장히 의구심을 많이 가질 거단 말이죠. 방사능 종사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예전에 비해서는 단시일 내에 급격하게 사실 대항 해군 이제 전투력이 진짜 막강해지고 씌어진 건 사실입니다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기술 개발에 더 투자해야 한다는 것은 일본은 핵심적인 것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이런 것들만 좀 더 보완한다고 하면은 더욱더 이렇게
강대국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다가 돈 많이 해보고 펴달라 이거지. 우리 국민들도 아마 시청자분께서도 아마 이런 것 갖다 충분히 인지하시고 우리나라 국방예산이 많이 편입돼 가지고 좀 이렇게 방산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제 부탁드립니다. 생각에는 이제 방사청이 2006년에 창설됐어요. 그 전에는 이제 육해 공군에서 해군 같으면 조함단이라고 있었어요. 이제 우리 해군 선배님들이 그때 당시 아까 말씀하신 예산이랄지 대간첩 작전, 간첩 잡는 게 주요였기 때문에 호위함을 먼저 했지만은 해군에서는 1980년도 초부터 해군 구축함 사업단을 만들어 가지고 이 해군은 배를 만드는데 어느 날 결심했다고 해서 1, 2년 사이에 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한 10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계획 잡고 돈 준비하고 중계 가는데 한 4, 5년. 그다음에 조선소에 들어가 있는 데가 한 3년 정도 걸리고 이재싸움 같은 경우 잠상 같은 4, 5년 걸려요. 그럼 합치면 10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선배님들이 1980년대 초부터 이제 호위함을 하면서 그때 동시에 구축함도 이제 연함뿐만 아니라 우리 기술로 대항으로 나갈 수 있는 구축함을 시작했던 거예요. 단계적인 단계였다. 스텝 바이 스텝부터 그렇게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자, 울산급 호위함이 또 한때는 가장 강력한 이 군함이었지만 9척 모두 지금 현재는 퇴역했거나 퇴역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후에 또 규모나 무장을 강화한 차기 호위함 사업이 배치 1, 2, 3, 4까지 계획이 돼 있죠. 이것이 마무리되면 모두 26척의 차기 호위함을 갖게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 해상 전력 정말 막강해진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아주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 26척이 되면 울산급 호위함이 9척이 다 퇴역을 하더라도 기존의 구축함 못지않게 강력한 화력을 가졌다고 볼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우리 국내 조선소에서 우리 기술로 만들었다, 설계하고 만들었다. 두 번째, 이제 전투 체계면 함자 사람의 두뇌와 같은 거거든요. 전투 체계를 옛날에는 두뇌로만 봤는데 지금은 센서 잡는 그 레이더나 그다음에 두뇌, 그다음에 슈터, 무장까지를 전투 체계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걸 우리 이제 이게 전부 국산화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울산급 배치 3 최근에 이제 진수한 충남함 같은 경우는 어떤 급이냐면은 전투 체계가 복합 센서 통합 마스터라고 해서 멀티 펑션 레이더예요. 그 동안에 이제 레이더들이 이렇게 휴전형 레이더였는데 이지스함처럼 다기능 이상 배열 레이더고 사면에 90도씩 카바에 360도 보게 고각도 0도에서 90도까지 초당 수천 발의 방사를 쏘아가지고 국산 미니 이지스급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그 스텔스가 아주 좋아가지고 배에 보면은 경사를 뒀을 거예요. 뭐 10도나 15도. 그러면 적 함정이 우리를 잡았을 때 굉장히 적게 보이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생존성 기술도 좋아가지고 박스 거더라고 가지고 우리가 피격을 당했을 때 배가 떠 있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태국이나 그다음에 필리핀 등에도 지금 수출하고 있는 상태예요. 요약하자면은 정말 이런 배들은 국내 방산업체 기술의 백화점이다. 이게 전부 국산 하드웨어고 소프트웨어고 전부 이런 생태계를 구축하고 또 이제 체계 연동 기술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다음에 이제 차기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 KDDX의 전초함정으로 보시면 돼요. 배치 3의 그 아름다운 배는 저희들은 그걸 스마트하기도 하고 해군은 또 굉장히 뷰티풀십 그렇게 용어를 써요. 이제 미군들이랑 같이 이야기할 때는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국산화를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렇게 이지스함 이야기를 했지만은 로키드 마틴사로부터 이렇게 장비를 도입해가지고 건조할 당시에는 자기 나라 제품 쓰니까 일정하게 좀 저렴하게 이렇게 비용을 갖다 제공하지만은 나중에 차후에 우리가 메인테넌스라든지 이렇게 부품이 고장 나가지고 다시 사려고 할 때는 건조할 당시보다 몇 배의 가격을 달라고 요청하기 때문에 그 고장난 부품 때문에 이렇게 운항을 못한다는 것은 차질이 생기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쳐도 이제 계약할 때 저희들이 완전히 미국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이제 승조원들이 그동안 이제 굉장히 이지스함도 들어온 지가 15년, 뭐 16년 다 돼가잖아요. 기본적으로 고장 나면은 함장이 우리 승조원 전문 부사관들하고 같이 해서 트러블 슈팅해서 메뉴를 보고 1단계로 고칩니다. 함장이 배수리도 해야 돼요. 함장이 하는 게 아니죠. 이제 함장은 리더십을 발휘하는 거고 이제 팀워크를 발휘해가지고 이제 부사관들하고 하는데 그다음에 그것도 안 되면은 이제 국내에 상주하는 우리 미국 기술자 몇 명이 있어요. 아까 후속 군수 지원, 뭐 LTS, 뭐 그런 게 있어요. 핵심 뭐 네트워킹, 뭐 스파이 레이더, 뭐 무장 체계 그런 기술자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 정비창에 우리 한국 이제 군무원들이 그걸 배웠어요.
그렇게 해보고 그래도 안 될 때 미국에서 이제 비행기 타고 오면 굉장히 좀 비싸게 이제 돈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도 동남아에 팔면 이제 그렇게 수입이 되는 겁니다. 이 군이 또 군함의 국산화를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핵심 전략 자산 확보에 나서게 되는데 바로 잠수함입니다. 국산 잠수함의 역사를 함께한 두 분 이렇게 저희가 모셨으니까 오늘 직접 들어보고 싶은데 그런데 K 잠수함 획득 굉장히 늦은 편이라고요? 북한보다 우리가 잠수함 30년 늦게 가졌어요. 북한은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김일성이가 분석하면서 이 잠수함만 있었으면 인선 상륙 작전을 허락 안 했을 건데 연합군이 못 들어오게 했을 건데 부산 앞에서 다 막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전쟁 끝나자마자 잠수함을 빨리 가져라 그래가지고 우리보다 30년 먼저인 63년도에 또 잠수함을 갖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그래서 빨리 가지려고 했죠. 저 사관학교 졸업하니까 그때 막 잠수함 잡는 연습 훈련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가지려고 했는데 미국에서 야 우리가 다 해주는데 뭐 필요해. 그러다가 우리가 아주 가지려고 열망이 심하니까 그러면 우리 거 디젤 잠수함 그거 뭐 다터 그때 2-3천 톤 됐어요. 그걸 가져가라 사가라는 그건 오래된 거예요. 오래된 거 2차 대전 쓰던 건데 단종됐단 말이에요. 부품 이런 것들. 이거 불합리하다. 이거 가지고 골치 아프다. 애물단지다. 그래가지고 서핑을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뭐 독일, 프랑스, 이태리 잠수함 3개를 가지고 이제 강력하게 이제 그 경쟁을 시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독일의 20급 1200톤짜리 잠수함이 11개국에 42척이 팔렸어요. 그래서 그것이 가장 풀어붙는 잠수함이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갖게 됐고 첫 번째 배는 독일에 가서 OJT 언더잡 트레이닝 해가지고 승조원 그다음에 여기 이제 같이 가서 기술을 전수받았죠. 첫 번째 배는 거기서 건조하는 걸 다 봤어요. 현장 가서 우리도 보고 건조하는 사람들 보고 그다음에 두 번째 배부터는 머터리얼 패키지 재료를 다 사다가 대우조선해 양에서 8척을 조립 생산했죠. 90년도 말까지 이제 9척이 나온 거고 한 10여 년 있다가 현대에서 1800톤짜리를 3척을 만들고 그 다음에 6척 추가로 해서 대우하고 현대하고 교호로 만들었어요. 그런 기술 총망라해가지고 우리가 이 자신감을 가졌던 게 2012년도에 인도네시아에서 잠수함 3척을 산다는 거예요. 그때 뭐 프랑스, 러시아 이런 다 비딩을 했는데 우리하고 마지막에 이제 독일하고 붙었어요. 제가 그때 공교롭게도 해군 생활 마지막 3년을 독일의 그 조선소에 있었어요. 이제 원자재를 검수하는 그 임무를 맡고 있었는데 내가 다 얘기해줬죠. 국내에다 이래서 돌아가는 거를. 결국에는 뭐 그 전날까지도 막 독일에서 큰 소리 빵빵 치는 거예요. 우리하고 한국 비교가 안 된다. 우리가 다 가르친 사람들인데. 근데 하루 만에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독일에서 완전히 뿔나가지고 EU에서도 조사했어요. EU 왜 졌어? 우리가 이렇게 다 기술 전수해줬는데. 한국 사람들이 독일에서 잠수함을 가져온 20년 만에 독일을 눌렀다. 핫 이슈가 된 거죠.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이후에 또 한 10여 년 지나서는 지금 세계 최고의 잠수함 도산 안창호 3,000톤을 만들어냈어요. 우리 독자적으로. 세계 최고라고 하십니까? 네, 나는 자부심에. 이건 누가 어떤 사람들이 국뽕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난 팩트를 가지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여러 군데 얘기하고 근거도 할 수 있는데 그거 하려면 한 시간 더 해야 돼요. 일단 최고 잠수함이다. 네, 그 정도 만들기 때문에 지금 독일에서는 잠수함 관련해서 한국 사람 제일 싫어하고 또 이지스함 만드는 뭐 원 제작자 이 미국 같은 데 한국 사람 제일 싫어해요. 물론 그 약간 독일 잠수함 기술이라는 게 정말 대단히 인정하고 저도 지금 이렇게 시간이 나가지고 독일 잠수함에 대한 자료를 보면은 굉장히 어떤 그 기술 자료들이 디테일하게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어요. 보면은 물론 이제 그런 기술을 기반으로 이렇게 우리가 용 잠수함을 건조했지만은 정말 성공적으로 우리 인도 시점 한 번 놓친 적 없이 해군에 인도시켜 가지고 조함을 하면서 한 번의 사고 없이 지금 운용되고 있는 이 자체가 정말 그 대단한 거고 잠수함 제작을 해보시니까 특별히 힘든 이유가 수조를 해가지고 깡통 같은 링 후레임 먼저 이렇게 제작을 해야 됩니다. 조립하기 전에 각종 그 섹션마다 플랫폼을 갖다 이렇게 제작을 해가지고 먼저 오픈된 공간에서 플랫폼에 각종 장비와 배관 파이프 이런 것도 먼저 설치를 하고 특수한 유직이라든지 슬라이딩 유닛도 공법을 해가지고 미끄럼틀 공법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섹션을 집어넣고 각 섹션마다
조립을 해 용접을 해야 되는데 그 용접할 당시에는 HY 80관 같은 경우는 예열을 갖다가 90도씩 이렇게 뜨겁게 예열을 해야만이 나중에 용접 후에 300m까지 다이빙을 하더라도 전체가 이렇게 깨지지 않기 때문에 깼군요, 작업하는 데가. 여름철에는 굉장히 덥죠. 체감 온도는 거의 막 100몇십 되는 데서 정말 용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고 그 좁은 공간에 사람으로 치면 이렇게 혈관이죠. 배관 파이프를 갖다가 다 이렇게 물론 밖에서 이렇게 제작된 파이프도 있지만은 그냥 직접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형체를 해가지고 만들어서 해야 되는 그런 또 파이프도 있기 때문에 배관 작업하시는 분들 또 각종 그 케이블을 갖다 이렇게 포설을 해가지고 결선해야 되는 이런 작업들 일반적으로 결선하는 거하고 또 이렇게 잠수함이 결선하는 것들은 우리 항공기에 작업하는 거 똑같기 때문에 그냥 물리는 게 아니고 다 바늘 같은 그런 케이블을 갖다가 이렇게 핀을 찍어서 그 100개에 넘는 구멍 안에 이렇게 다 삽입을 해서 이렇게 전기 신호가 이렇게 통과를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그다음에 배터리 탑재하는 거 지금은 연료전지라든지 리튬 전지로 바뀌었지만 예전에는 납축 전지로 해가지고 작은 이렇게 탱크 안에 240개씩 이렇게 배터리를 집어넣어가지고 1000개가 넘는 개수로 하면은 악사를 다 설치해가지고 이렇게 정말 상상할 수 돈이 없는 없겠군요, 계속. 몇천 개씩 작업을 하려면. 그거 집어넣는데도 이렇게 보통 한 10일, 일사 같은 경우 한 14일 이렇게 시간이 걸리죠. 그거 이외에 발사한 관련한 작업들 뭐 설명을 하자면은 뭐 밤새도록 하더라도 이렇게 다 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까다롭고 정교하게 아무리 그 쉬운 작업이라도 허투루 이렇게 해서는 절대 되지 않는 게 이 잠수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잠수함 건조에 또 어마어마한 과학적인 이론이나 배경이 또 접목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요. 뭐 오늘 말씀해 주신 김에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가면서 설명드리면 아까 중간에 쓱 지나가면서 HY80이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HY80이라는 게 철판 종류를 말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철판 여러 가지 종류 중에 HY80이라는 이름이 붙은 철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하이 일드의 약자로 HY를 쓰지 않았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질기다라는 뜻이죠. 예, 철판이 이제 질긴 그런 철판이라는 뜻인데 당연히 이제 이 잠수함을 물속에 깊이 300m 이상 깊이 정말 엄청난 수압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강하고 튼튼한 그런 철을 이용을 해서 잠수함을 만들어야 되는데 강하고 튼튼하면서도 이 잠수함을 이 유선형으로 아름다운 곡선으로 쫙 이렇게 잘 만들어가지고 붙이려면 그냥 무슨 방어벽에 쓴 것 같은 그냥 무조건 튼튼하고 두껍고 강하기만 하는 철이면 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가공은 잘 되면서도 튼튼하기는 아주 튼튼한 그런 철판이 있어야 되고 동시에 그 철판이 항상 잠수함이라는 건 물속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녹이 너무 잘 쓰면 또 곤란한 거예요. 가능하면 최대한 또 녹이 안 슬게 되는 그런 뭔가 모든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의 철판을 대량으로 구해서 큰 잠수함을 이제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사실은 상당히 기술 집약적인 그런 산업이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이게 가만히 산업적으로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세계 어느 나라든지 간에 보면 이 배 만드는 산업, 조선업이 잘 되는 나라들은 주로 조선업하고 자동차 산업하고 철강 산업하고 다 같이 잘 되면서 같이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싸고 질 좋은 철이 잘 만들어져야지 배도 잘 만들고 잠수함도 잘 만들고 자동차도 잘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중국이 요즘 자동차 산업이 잘 된다, 철을 잘 만들어서 여기저기 팔 데가 많으니까 철강 산업이 더 질 좋은 철을 더 잘 개발할 수 있는 투자도 더 잘 되고 그렇게 해서 싸고 질 좋은 철이 더 잘 나오면 그걸로 차도 잘 만들고 배도 잘 만들고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철강 산업, 조선 산업, 자동차 산업이 같이 가는 그 흐름이 있죠. 과거에 뭐 일본도 그랬었고 미국이나 스웨덴 같은 나라도 그랬었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잠수함이 잘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는 이런 철강 산업 같은 이런 연결돼 있는 산업이 같이 잘 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해 볼 수 있겠을 것 같습니다. 언제 하나오신 다녀왔어요? 아마 제 몰래 이렇게 한번 다녀가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잠수함 다녀온 것 같은데. 잠수함은 엄청난 그 크기 수압을 견뎌야 돼요. 그래서 아까 진원 얘기했는데 영어로는 트루 서클. 이게 똑같이 완전한 원으로 이렇게 장비를 집어내야 되고 사람이 다녀야 돼 거기에서. 그렇지 않으면 어디 특정 부위가 찌그러져 있으면 거기가 압력이 작용해서 깨져버려요. 그리고 잠수함은 맨 중간 센터에서 맨 앞에까지, 맨 뒤까지 정확하게 센티미터 단위로 장비를 놔야 돼. 그래야 물속에서 균형을 맞춰. 그래서 굉장히 밸런스를 중요한 얘기라고. 그 다음에 현대 잠수함은
길이 대 폭이 한 9대 1 정도가 돼야 안정성을 잘 유지해요. 링 프레임 자체가 한 30T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이제 삼촌도 같은 경우는 한 45T 되고요. 300m 이렇게 다이빙을 하게 되면은 육안으로 보기에 한 15mm 정도 이렇게 쭈그러드는 그게 눈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잠수함 자체가 실제로 눈으로 안에 확인할 수 있는 구조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쭈그러졌다가 다시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잘못 만들면 막 물 새고 난리 나겠네요. 큰일 나죠. 천천히 들어가죠. 그럼. 그렇다면 이 잠수함 운용에서 가장 중요한 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잠수함 궁금하지 않나요? 어떻게 잠수함이 이렇게 바다 밑으로 내려가는지. 아르키메데스 원리라 그러죠. 바가지로 탁 이게 덮어놓은 행성 MBT 보통 이렇게 한미 함수에 있습니다. 이걸 딱 열게 되는 것 같으면은 잠을 하기 시작하는데 쭉 내려가는 게 아니고 양성 부력을 가지고 있다가 딱 중성 부력을 딱 가지게 됩니다. 물속에 들어가 가만히 있는 거죠, 얘가. 이렇게 추진을 하면은 자망했다가 다시 반대로 하면 부상했다. 이렇게 굉장히 고도의 어떤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죠. 이게 잠수함을 처음 만들어 가지고 성공한 나라가 없다라잖아요, 사실은. 한 번에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 말고는 그게 맞게끔 정확하게 설계를 해가지고 웨이트를 측정해가지고 배에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이고. 동해 같은 경우는 잠수함 천국에 북한 잠수함, 뭐 미국, 일본, 뭐 중국, 러시아.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함장 캡틴의 4대 책무를 이야기했는데 이제 함장들은 항상 자기 배 안전 항해를 생각해요. 그 천안함 피격으로 얼마나 국가가 시끄럽고 정말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또 사기가 중요해서 제가 잠수함 만약에 승조원이라면 함장으로서 함내 공기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승조원의 안전과 피로도를 좀 작전을 잘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걔를 운용해서 이제 함내 공기의 안정적 관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잠수함에서 무엇이 제일 중요하냐라고 한다면 저는 하나 꼽는다면 수중에서 음파로 주변을 탐색하고 감지하는 기술, 이 소나가 가장 중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잠수함 중에 이제 잠수함에 핵무기 탑재해서 운영하는 나라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들은 잠수함을 운영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잠수함을 그냥 어떻게 이렇게 구석진도 안 보이는데 숨겨놓고 짱 박아놓고 가만히 그렇게 숨겨놓고 있다가 만약에 우리나라를 누가 공격했다. 그럼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잠수함이 나타나가지고 핵무기로 보복을 한다 이런 목적으로 해서 구석에 이제 숨겨놓는 그 목적으로 잠수함 운영 나라들도 많이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거하고 다르게 잠수함을 가지고 나라를 그야말로 지키고 적의 배들을 방어하는 게 목적이란 말이죠.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나라일수록 적이 어디에서 어떻게 오고 있는지 잘 미리미리 감지해가지고 공격할 수 있는 거. 또 여차하면 미리 감지를 해야지 빨리 도망갈 거 아니에요. 잠수함이라는 게 또 의외로 공격당하면 오래 버틸 수 없고 취약할 수밖에 없거든요. 물속에서 뭐 자그마한 구멍이라도 하나 나면 위험하기 때문에 저는 소나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소나를 가지고 있죠. 기본적으로 능동 소나와 수동 소나가 있는데 가급적이면은 능동 소나는 사용하지 않죠. 능동 소나 액티브 소나이기 때문에 내가 송신을 해서 이렇게 표적을 갖다가 탐지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송신하게 되는 것 같은 핑 신호가 아주 물속에서는 강하게 기가 찢을 정도로 세게 나기 때문에 그러면 노출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패시브 소나만 사용하죠. 패시브 소나도 보면은 주 소나가 이렇게 실린드리컬 하이드로폰 어레이라 가지고 CHA가 있고 표적에 대한 거리를 측정하는 패시브 레인징 소나가 있고 어레이를 탐지하는 IPS 소나가 있고 여러 가지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측면 어레이 파스가 있고 그 다음에 선배열 토잉하는 또 타스가 있고 다양한 종류 센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주파일수록 아주 적은 소리에 민감하게 먼 거리에 있는 것도 이렇게 탐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영화에 보면 이렇게 숨어 있을 때는 저한테 들킬 수 있으니까 안에서 떠들지도 말라고 하는데 그거 진짜입니까? 일반 설치된 그 소나를 할지라도 그 하이드로폰 거기에 이렇게 대고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은 오디오로 다 이렇게 노래 소리가 들립니다. 고래가 시합하는 거 들려요, 우리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탐지 어떤 능력만 비교하면 잠수함은 가만히 숨어 있으면 사실 그 탐지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보면은. 염탐꾼 노릇을 잘해야 돼요. 안 들키고 정보를 획득하는 거. 전시에는 그 정보를 가지고 가장 먼저 공격하고 최후까지 살아나서 보복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렇게 하려면은 먼저 보고 먼저 쏘고 나는 안 잡히고 그렇게 하면 소나 아까 얘기한 소나 얘기했죠? 같지. 그렇죠. 잠수함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은밀하게 원래. 이렇게 작전을 수행하는 게 잠수함이 2차 대전까지 영국이 잠수함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어요. 세력이. 근데 안 썼어. 왜냐 영국에서는 어떻게 신사나라에서 비굴하게 이렇게 물속에서 쏘는 걸 대응하냐? 그러다 영국이 망할 뻔했죠. 한 잠수함과 유일하게 이렇게 의뢰가 있지만은
얘는 선유도 그러거든요. 기본적인 무기들은 이렇게 내가 표적을 탐지해가지고 방위 몇 도, 거리 얼마 같으면 그쪽을 향해 쏘면은 본인이 무기가 탐지를 해가지고 표적을 맞추는데 누가 이렇게 기만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은 회피를 해버리면은 이게 실패할 확률이 있거든. 탐지를 해가면서 내가 조종을 할 수 있는 의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발각되면은 회피를 할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총을 무기를 딱 가지고 쐈는데 있는 거죠. 벽 뒤로 숨었는데 돌아서 총알이 막 날아와가지고 나를 맞추는. 수상함에 계시면 잠수하면 되게 좀 무섭겠네요 좀. 속력이 빠르잖아요. 기도를 해야 돼요. 예,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도 중요하지만 자력으로 항상 적 정보를 가지고 잠수함이 이렇게 북한 잠수함이 지금 어디쯤 있는가가 계속 정보로 와요. 예상 루트가. 그러면 그쪽으로 안 가려고 그러고 항상 견시들이 잠만경 같은 경우가 있는지 북한 잠수함이나 그리고 또 이렇게 피해 다니려고 그래요. 창과 방패의 싸움이에요. 근데 잠수함 탐지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해군은 휴전선에서 멀리 있어도 무섭군요. 살벌하군요 어떻게 보면. 잠수함은 한 번 쏘면 반드시 함을 격침시킨다는 신념이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당하거든. 그래서 더 오래 있으려고 한 잠수함 안 들키고 물속에 오래 있으려고 그래서 핵잠수함이 나온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공격 능력 얼마만큼 강력하냐. 2차 대전까지는 잠수함이 어뢰하고 기뢰가 주목이 있어요. 근데 2차 대전 끝나고 나서는 거기다 유도탄을 시키죠. 유도탄. 요즘에 유도탄은 또 잠대함 유도탄, 배 잠수함에서 함정을 공격하는 유도탄도 있고 잠수함에서 육지를 공격하는 SLBM 잠수함 발사 유도탄. 이거는 뭐 지금 세계 핵 전쟁을 억제하는 가장 선봉에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ICBM 같은 거 날아가다가 요격당하잖아요. 어디서 쏠 줄 알잖아요, 대강. 뭐 핵 기지가 있으니까. 잠수함 어디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잠수함은 공격 얼마나 강력하게 공격할 수 있느냐 이런 척도가 되는 것이죠. 자, 잠수함 이야기 밤을 새도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 수상함 이야기 돌아가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1980년대 초부터 국산 호위함 시대가 열리고 또 많은 배들이 속속 배치가 됐죠. 여기에 또 수상 전투함의 또 다른 핵심 전력인 구축함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데 구축함 어떻게 시작이 됐고 어떻게 발전해 갔나요? 한국형 구축함은 KDX 1, 2, 3로 부르기도 하고 DDH 1, 2, 3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또는 DDG라고 하고 디스트로이어 헬리콥터 해가지고 헬기가 실렸다는 게 아주 큰 겁니다. 큰 차이 중에 하나가. 그다음에 한명도 이제 강개토 대왕급, 그다음 KDX2는 충무공 이순신급, 그다음에 KDX3는 세종 대왕급. 그래서 이제 미국 사람들이 영어로 이제 뭐 강개토 더 그레이트, 뭐 세종 더 그레이트, 문무대왕하면 문무 더 그레이트, 또 정조대왕하면 정조 이렇게 한국은 더 그레이트가 맞냐? 우리는 이제 그렇게 구축함 이상은 해군에서 이름을 지을 때도 우리나라 역사에 왕, 대왕들 또는 유명한 장수들이 많습니다. 1998년도에 그때 당시에 국제 관함식이라고 있어요. 인터내셔널 플릿 리뷰 해가지고 세계 군함을 다 우리 대한민국에 초청해서 우리나라 대통령님이 사회를 받는 거예요. 그때 강개토 대왕함이 기함도 했고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그때 직접 타셔가지고 자승함하고 국제 사회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1963년도에 미국에서 들어온 그 충무함 그게 이제 35년 만에 국산화를 해가지고 그야말로 국산 함정 그 축적의 결과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건조는 우리 기술을 했고 단지 그때까지는 전투 체계가 우리가 이제 국내 개발이 좀 미흡했기 때문에 영국 BA사 걸 이렇게 들어와요. 시스페로 미사일이 있어요. 20kg 좀 안 되는 대공 무기. 그런 게 거기에 실려 있었습니다. KDX 원 같은 경우 아까 호위함 처음 나올 때 막 장교들이 막 손님도 많이 치러는데 정말 그 배를 타고 싶어 했어요. 그다음에 옆배에서 구경도 엄청 갔었어요. 획기적으로 중요한 건 그동안 해군은 기술군이라 부사관들이 직접 컴퓨터를 운용했었는데 호위함까지는 장교들이 직접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대공전, 대잠전, 대함전을 처음으로 이제 직접 운용하기 시작한 때가 그 KDX 1 때부터였어요.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청자들이 좀 어려울 거예요. KDX1, KDX2만 헷갈리죠. 뭐가 KDX란 말이야 이렇게 하는데 원래 이제 우리 해군의 전통은 거의 다 미국에서 많이 가져왔어요. 그래서 구축함은 DD 그래요. 디스트로이어. 구축함이라는 얘기거든. 조금 전에 얘기했는데 KDX1 그런데 원래 X라는 건 experimental 시험적으로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KDX면 코리아 디스트로이어 익스페리먼트 첫 번째 국민들한테 서비스를 잘해야 돼. 해군들이 지금 그 정리를 안 하는데 이거 좀 방송도 했으면 좋겠어.
광개토 대왕함 그리고 이순신함 말씀하셨는데 그 차이는 톤수 이제 외에도 또 있나요?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대공 무기가 아까 같은 님7 그 히스페론 같은 자함만 방어하는 게 주였다면 이제 구역 방어로 해서 옆배도 좀 방어할 수 있는 SM2 미사일이 실려요. 대공 미사일은 거리가 이제 한 150km 이상 요격할 수 있고 그게 가장 크고 그다음에 이제 램이라는 단거리 대공 미사일도 실리고 홍상어라고 그래갖고 그 동안에 이제 경어리만 배에서 쏘는 어리만 있었는데 대잠 라켓에다가 한 15에서 20km까지 날아가지고 쏘는 홍상어도 실리고 수직 발사를 그다음에 통해서 수직 발사를 통해서 그다음에 함대지 미사일이라고 그래서 이제 영화 보면 크루즈 미사일이 있을 거예요. 토마호크 같은 그런 게 국산화돼 가지고 그런 함대지 유도탄도 실리는 구역 방어하는 그런 기압 역할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아주 업그레이드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외에도 이렇게 보면은 물론 베이사 장비를 쓰긴 했지만 그 시점부터 해가지고 하나 시스템에서 원래는 삼성 탈레스였죠. 삼성 탈레스라는 회사가 기술 제휴를 해가지고 국산화 그때부터 하기 시작한 거죠, 사실은. 전투체계 시스템을 갖다가. 그리고 이제 타스 같은 경우에도 처음 도입을 했고 수상함에. 그 다음에 소나 같은 경우에도 원래 함 중간 부위에 이렇게 도움 형식이었는데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지고 방어 쪽으로 함수 쪽으로 이동해서 설치를 하게 되는 그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죠, 사실. 스텔스 기술도 적용됐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해군 이 구축함 개발되면서 세계적인 추세를 좀 따라가는 측면이 있는 게 중국 이순신함 같은 최신 구축함으로 갈수록 레이더에 잘 안 잡히도록 하는 스텔스 기술을 좀 많이 적용을 하려고 노력한 그런 점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참 레이더라는 게 신기하죠. 우리 전화 받아보면 실내에서는 전화가 잘 터지는데 분명히 실내보다 어떻게 보면 바깥으로 더 간 것 같기는 한데 엘리베이터 타고 있을 때 전화 안 들리는 경우 되게 많잖아요. 전파가 금속 재질이 철판을 잘 못 뚫고 들어가고 튕겨서 반사돼서 나가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 원리를 역으로 이용을 해가지고 전파를 쏘면서 전파가 쭉 잘 안 날아가가지고 튕겨오는 게 있으면 아 저게 뭔가 엘리베이터 같은 게 있다. 근데 바다 위에 엘리베이터가 돌아다니고 있을 리는 없으니까 저기에 저게 배가 있겠구나 감지하는 게 이제 레이더의 원리인데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그 레이더를 감지하기 위해서 날아오는 전파를 흡수를 하면 좋겠구나라고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스텔스 기술이 탄생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전체적인 모양부터 이 배 모양이 되게 복잡하고 다양하고 여러 가지 삐죽삐죽하고 이런 게 있으면 그런 특이한 모양의 전파가 부딪히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뭔가 인공적으로 만든 게 돌아다니는구나라고 알아내기가 쉽거든요. 옛날 배들이 주로 막 대포도 막 삐죽삐죽 튀어나와 있고 무슨 안테나도 높이 쏟아져 있고 기둥도 막 펼치돼 있고 마스트도 높게 있고 해가지고 옛날 배들이 막 화려하게 뭐가 많이 있어서 멋있는 게 많은데 요즘 배일수록 좀 밋밋하게 생겼습니다. 그냥 상자 모양으로 민자 모양으로 최대한 단순하게 되어 있어야지 그 전파를 싹 흡수했을 경우에 별로 티가 안 나니까 그냥 뭐 아무것도 없나? 그냥 뭐 돌덩이 암초 같은 게 하나 있나? 그 정도로밖에 안 느껴지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제일 핵심적인 거는 그렇게 전파가 왔을 때 그 전파를 흡수할 수 있는 뭐 그런 거를 발라야 되는데 보통 이제 페인트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주로 이제 말하자면 전파를 땡길 수 있는 안테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알루미늄 재질이라든가 흑연 재질이라든가 철 재질 이런 거를 페인트에 잘 섞어 가지고 약간 보통 좀 두껍게 바릅니다. 그렇게 해서 그거를 코팅을 시키듯이 잘 발라 놓으면 이제 전파가 들어왔을 때 그거를 튕겨내지 않고 흡수하게 한다라고 하는데 상세히 말씀드리자면은 페라이트라는 돌을 갖다 사용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드렸지만은 요즘 최신 함정 같은 경우 구조적으로 이렇게 전파를 발사하면은 튕겨서 이렇게 잘 돌아가지 않게끔 각을 좀 이렇게 많이 줘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불가피하게 함정 같은 경우는 마스터를 갖다 꼭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되는데 함정의 구조물 중에서 제일 많이 돌출된 것이죠. 마스터에 보면 최상부에 우리 레이더 전파를 갖다 탐지해서 표적을 탐지하는 ESM 안테나가 있고 그 밑에 항공기를 갖다가 유도하는 테이큰 안테나가 있고 다양한 통신 마스터들이 이렇게 안테나들이 이렇게 설치된 구조물인데 주로 구조물 주위에 이렇게 전자파 흡수제를 갖다 페라이트라는 돌을 사용해 가지고 설치를 하고 있죠. 요즘은 또 그 이외에도 또 안티 스텔스 기능이라 그래가지고 배 표적 추적하기 위해 가지고 열 추적을 한다든지 또 배가 지나간 항적을 갖다 추적하기 때문에 요즘 우리 최신 함정에는 엔진을 갖다 가동하면 그 열기가 퍼넬을 통해서 이렇게 빠져나가거든요. 또 열을 식혀서 이렇게 보내기 위해 가지고 냉각수를 갖다가 쏘서 이렇게 식혀서 내보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항적을 갖다 줄이기 위해서는 샵 쪽으로 이렇게 에어를 갖다가 분사를 시켜 가지고 항적을 갖다 상쇄시키는
그런 또 기능을 추가해서 함을 건조하기도 하죠, 사실. 저는 사실 밤늦게 이제 싸돌아 다니다 보면 시간이 늦어질수록 집에서 제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자꾸 하거든요. 그럴 때 저도 이렇게 좀 스텔스 도료를 좀 바르고 돌아다니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광개토 대왕급 그리고 이순신급 구축함은 이제 먼 바다로 나가게 됩니다. 그죠? 어떤 일을 좀 했나요? 이게 나오면서 제일 좋아했던 사람들이 일단은 사관 생도들이 제일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거 이제 타고 이제 원양 훈련을 하잖아요. 원래 이 군함의 수준은 국력의 수준이거든. 2년마다 열리는 하와이 림팩 훈련 같으면 군함의 전시장이란 말이죠. 근데 그걸 타고 세계 일주를 하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런 배를 타면은 탐지 능력도 좋고 반응 능력도 좋고 삼중 방어를 하기 때문에 전방 경비하고 이런 데는 굉장히 두려워하죠. 최근에 들어서는 아까 충무공 이순신왕급 그 강감차남이라 이런 배는 아덴만을 갔죠. 아덴만. 제가 군 생활하면서 제일 뿌듯하게 느꼈던 작전 중 두 가지가 기억나는 게 제1연평해전. 그때 막 NLL 근해에서 북한 그 경비정을 그냥 완전히 한 번에 그냥 작사를 냈잖아요. 퇴각시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해군들 지나가면 막 커피 주고 그랬어요. 민간인들이. 공짜로 주고 그랬다고. 그 다음에 그 아덴맘 영웅 작전이라고 했잖아요. 연명 작전. 그거는 전 세계가 돌렸어, 전 세계가. 정말 좀 이거는 칭송받아 마땅하다라고 하고 싶은 게 영화에서 무슨 슈퍼히어로가 나와서 사람 구출하고 이런 걸 워낙 많이 보니까 약간 이게 현실적으로 잘 안 느껴져서 그렇지 아덴만이라는 게 저 인도양 건너 아프리카 근처에 있는 곳이거든요. 거기에 우리 국민이 해적들한테 붙잡혀 있는데 우리 군대를 거기에 보내서 무사히 구출을 해서 다시 데려왔다라는 거는 이런 걸 할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몇 개 없습니다. 이런 거는 정말 군에서도 이거는 자랑스러워해야 하고 그 정도의 어떤 여건이 되는 장비를 만들어준 이 조선 업체에서도 이건 충분히 자랑스러워할 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아덴만 여명 작전 외에도 또 코로나 때는 코로나에 감염된 우리 해군 장병들을 수송해오는 특별 임무를 또 맡으셨다고요. 그때 상황 좀 얘기 좀 해주시죠. 2021년에 제가 제주도에서 제주군기지 7 기동전단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가 이제 아주 코로나가 아주 심각한 상태였거든요.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2020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국의 핵 항공모함 누즈벨트 함에서 그 함장이 이제 코로나가 자기 배에서 많이 발생하니까 5,000명 정도 타고 있는데 한 500명, 600명까지 감염되니까 상부에 이제 정박해달라고 보고하는 과정에서 좀 오해가 있어가지고 함장은 보직해임 당하고 그때 해군성 장관 대리는 경질돼가지고 해임당한 적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대만에서도 이제 세계 일주하는 함대 사령부가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코로나가 감염돼가지고 그때 국방부 장관이 사임하고 그 작전사령관 대만 함대 사령관이 다 이렇게 함장이랑 보직 해임 당했어요. 아프리카 해역에서 작전 중인 우리 청해 부대의 집단 감염이 결국 현실이 됐습니다. 함선에는 300명 가운데 100명가량의 검사 결과만 나왔는데 벌써 70명 가까이. 우리 해군에서도 굉장히 당황스러웠죠. 대원들 300명 있는데 우리 정부에서는 300명을 다 철수시키고 그랬어요. 공중급여기를 이용해서. 원래 대령이 주의하는 청해 부대인데 정부에서 이제 장성이 직접 주의해와라. 대령을 데리고. 그다음에 해군본부 저한테 연락 온 게 300명 뽑지 말고 150명만 정예위원들 뽑아봐라 빨리. 그래서 장교 부사관으로 제가 좀 정말 고맙게 그 강감차남 함장이랑 대원들이 진해에 막 수리 들어가는데 좀 쉬러 들어가는 거예요. 수리하면서 야 좀 우리 전우가 다쳤으니까 같이 가지 않으려니까 함장이 흔쾌히 대원들하고 이제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 건강 체크하고 똑같은 배 도면을 보고 도착하면 이제 소독을 해야 되니까 함 전체를 우리가 어떻게 연습을 했어요. 시뮬레이션을 어떻게 소독을 할 건지. 함장이 그래서 소독도 해야 되는군요. 대원들하고 같이 이제 우리가 함장 지휘하에 그래서 이제 공중급유기 이제 2대를 준비했고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강한 나라냐면 그 짧은 시간 내에 영공을 통과하려면 국제적으로 다 허락을 받아야 돼요. 영공 통과 이제 허락 받고 150명이 타고 현재 도착했어요. 새벽에 도착했는데 이제 그 300명은 빠져나오고 저하고 함장하고 교대를 하면서 인원 뭐 이상 없냐 이제 돌아갑니다. 정말 그 이렇게 마음이 짠했어요.
내가 여기 오기를 잘했다. 그리고 한 배를 타는 우리는 이제 전우라고 그러거든요. 잘 가서 이제 치료해라. 그리고 제가 인원 장비 다 이제 인계받고 새벽부터 소독을 했어요. 밤 늦게까지. 그다음에 이제 그 함장이 조금 쓰레기 오염된 걸 꺼내놨지만 트럭 40대 분을 그때 다 버렸어요. 가나에서 버리고 이제 인원 장비 체크하고 쭉 지중해를 통과해서 그리스에서 분적도 받고 또 이집트 수에즈 운하를 통과해가지고 말라카협을 통과해서 또 싱가포르에서 분적받고 또 대만해협 바시협을 통해가지고 한 달 반 정도 진해에 딱 도착해서 정말 저희는 미국이나 대만과 같이 보직의형 없이 안전하게 함장한테 인계하고 저는 이제 제주도로 복귀했죠. 그때 가나에 가셨으면 대서양까지 가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가나는 대서양 쪽이고 예. 태평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 그렇죠. 대서양을 건너서 야 근데 저희가 무조건이군요. 우리 해군에 또 다른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이지스 구축함인데 이 이지스함은 꿈의 전함이라 불립니다. 왜 이렇게 최고의 군함이라고 불리는 건가요? 이지스는 원래 그리스 신화에 보면 제우스 신이 딸 아테네에게 준 신의 방패 모든 걸 다 막아줄 수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그 미 해군이 록히드 마틴사에 맡겨가지고 이지스 방공 체계를 만드는데 그래서 두 가지 목적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적의 항공기나 그다음에 미사일을 요격하는 기능. 그게 이제 첫 번째죠. 항공모함을 호위할 때나 단함 방어할 때. 두 번째는 이란이나 북한에서 탄도미사일을 많이 막 추진하고 개발하니까 탄도미사일을 추적하고 요격하는 게 두 가지가 핵심적인 거예요. 방공작전, 그다음에 탄토한 작전. 그다음에 이지스함이 왜 꿈의 전함이냐면 그 스파이 레이더가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로 고정돼 있고 1초당 수천 번의 빔을 쏘아가지고 항공기나 미사일을 쏘고 그 출력이 수메가와트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잘 이렇게 정교하게 추적을 해요. 그다음에 이제 그 스파이 레이더를 운영하려면 발전기 같은 경우도 3,000kW급 그 발전기가 한 3대나 탑재되어 있어요. 그 정도로 이제 이지스함이 아주 정교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이제 그거 들어올 때 세종대함 세 척이 방공작전, 항공기나 미사일을 아주 잘 이렇게 방어하게 돼 있고 북한의 탄도탄도 탐지하고 추적을 할 수 있는데 요격 기능은 빠져 있어요. 요격 기능은. 근데 이제 정조대함급 지금 세 척이 더 추가로 들어오는데 그것은 베이스라인 9이라고 해서 최신 버전이라 방공작전, 그다음에 탄도작전 탐지 추적, 그다음에 요격 능력, 우주에서 요격할 수 있는 SM3, 그다음에 우주 밑에 하층 방어 SM6까지 이제 우리는 SM6만 도배로 결정했지만 바다의 사드처럼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1000km 최대 밖까지 탐지를 하면서 동시에 1000개 정도의 목표물을 감시를 한다.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서부 영화 같은 데 보면 진짜 총 잘 쏘는 총잡이는 멀리서 적이 딱 나타나면 한 번에 빵빵빵 해가지고 3명 정도 이렇게 한 번에 혼자서 처치하고 이런 장면 나오지 않습니까? 이지스함은 동시에 3-4명이 아니라 적을 1000개를 본다는 거죠. 최대 1000km 밖에.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한 1000대 정도의 컴퓨터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컴퓨터의 핵심 부품이 CPU라고 하는데 2008년에 국내 한 지역 언론에서 보도한 거에 따르면 이지스함 우리나라 쓰는 체계 정도에는 CPU가 한 5,000개 정도 꽂혀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가정용에서 사용하는 그런 컴퓨터 5,000대를 탑재한 거 정도의 IT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레이더로 수집되는 정보를 분석을 해서 동시에 1000개 목표물을 분석을 해서 뭐 어떻게 탐지를 하고 반경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췄다는 것인데 이런 걸 보면 조선시대 때는 수군이다, 뛰어난 뭐 해군 장병이다 하면 뭐 수영 잘하니까 난 물에서 잘 싸운다 이런 거 했겠지만 요즘은 수영을 잘한다고 해가지고 해군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IT 산업이 발달했을 때 이렇게 해군도 강해질 수 있다. 이런 거를 이지스함이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핵잠 빼고는 현존하는 무기 체계를 갖다가 다 가지고 있다도 과언이 아니고 뭐 대공, 대함, 대잠, 장거리, 중거리, 단거리 모든 걸 갖다가 다 공격 방어할 수 있는 함정이 이지스함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지스함을 갖다가 만들기 위해서는 또 잠수함 못지않은 크기나 규모로 보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또 핵심적인 기술이 또 포함되어야 되고 제일 힘든 것은 이지스 레이더를 갖다가 송신 출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발전기에 세대 돌려야 되는데 이만큼 송신 출력을 갖다가 가했을 때 통신 장비라든지 가정에 이렇게 굉장한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먼 곳 원해에 가서만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대신 항내에서 다 충분한 사전에 이렇게 테스트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검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전파가 흐르는 통로는 외부 가이드라는
도파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도파관은 또 여러 개의 피스로 조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이제 전파가 세낭을 갖다가 다 잡교해가지고 또 정교하게 다시 또 분해해가지고 또 이렇게 갈아가지고 연상을 해가지고 붙여야 되고 또 습기를 제거해야 되고 하는 이런 작업들이 좀 어렵기도 하고 어떤 센서라든지 웹폰 장비를 갖다 설치할 때 아무렇게나 아무 위치나 이렇게 설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XY Z축에 정확한 수평 수직을 갖다 맞추어가지고 측정 장비를 이용해가지고 정말 오차가 1도도 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어떻게 하지? 자로 재면서 합니까? 어떻게 맞추죠? 아닙니다. 광학 장비를 이용해서 하죠. 아. 그래서 이제 외국 테크랩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다른 나라 데 가보면은 너무 오차를 많이 둬서 문제고 한국 와서 해보면은 너무 오차를 정밀하게 요구해가지고 문제가 나오는데 굉장히 저희들은 정밀하게 최대한 오차가 오게끔 0도에 가깝게끔 그렇게 해가지고 설치를 하죠. 그런 것들이 제일 힘들었던 사항들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 정교하게 만든 이지스함 직접 또 타보셨으니까 네. 어떤 점이 좀 뛰어났습니까? 대단합니다. 현대중공업이나 하나오션이 정말 배를 설계를 잘하고 또 건조 기간도 미국이 한 60개월 걸렸다 그러면 저희는 48개월 만에 1년을 단축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놀라는 거예요. 우리 조선 농력 그런 오차 없이 또 시험 평가도 마치고 그다음에 굉장히 정숙하고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텔스 기술이 좋아가지고 상대방이 우리를 잡아야지 이제 공격할 거 아니에요. 북한이 저기건. 근데 우리 배가 눈으로 안 보이면 레이더로 보면 어선보다 조그만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스텔스가 잘 이지스함이 정말 스마트하다. 그다음에 그런 게 이제 또 뛰어나고 그다음에 이제 통합시험팀이라고 그러고 미국 기술자들하고 우리 조선소분들하고 통합을 해가지고 다 그 전투기 장비도 맞추고 오차 없게 하고 시험평가하는데 그것도 굉장히 체계 통합도 잘한다. 체계 연동도 잘한다. 그래서 정말 조선업이 우리나라가 1등 아니면 2등 우리 선조들이 고마운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무장 적재 능력도 미사일 발사가 수직 발사가 있어 함수에 한미에 100여 발 이상 있어가지고 미국이나 일본 이지스함도 미국은 한 80여 척, 90여 척 이지스함 있어요. 일본도 한 8척 있고 거기보다 무장 발사 능력이 많아요. 단 하나 아쉬운 건 정조대항업에서 우주 작전도 가능한데 아직 SM3급은 없다. SM6급 사드급은 있다. 이제 그 정도고요. 그 KDDX하고 연결되는데 이제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 6척이 2020년대 말부터 2030년대 중반에 나오는데 국내 전투 체계죠. 국내 조선소죠. 그다음에 하나 시스템이나 LRG 넥스원의 그 우수한 센서 전투 체계 슈터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국산. 그래서 이제 운영 유지도 좋다. 그래서 그런 걸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잠시 얘기를 하셨는데 미국이나 일본의 군함이 사실 우리보다 역사가 훨씬 길잖아요. 예. 그런데 그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 군함 예. 누가 더 뛰어난가? 약간 의문인가요? 아 이제 이지스함은 사실은 거의 이제 유사한데 이제 이런 게 우리가 좋아요. 이제 스텔스, 그다음에 설계 능력, 그다음에 승조원 운용 능력을 좀 자랑하고 싶어요. 한국 우리 승조원들이 님팩 같은 데 가면은 그 똑같은 장비하고 사기에도 1등을 해요. 탑건 우리 이지스 세종대함 탈 때. 근데 이제 누가 뛰어나다고 할 때 이제 볼 때 이제 딱 냉정하게 얘기하면 미국과 이지스함은 똑같은 스펙이지만 SM3라는 그런 우주 작전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그건 어떻게 했냐면 신전전부터 미국, 일본이 공동 연구 개발해서 SM3 블락 2 알파라고 사거리나 요격거리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런 것들 둘이 탑재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팔지는 않을 거고, 근데 우리한테 이제 FMA 케이스로 파는 건 SM3 블락 1 브라보 같은 건 우리도 실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점만 보완한다면 우리가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손색이 없다. 근데 세종대왕급은 탄도탄 탐주척밖에 안 된다. 그래서 그걸 좀 업그레이드 되고, 정조대왕급은 SM6 바다의 사드급은 실는데 SM3가 안 실기 때문에 그것은 빨리 이제 결심해서 좀 실어야 된다. 그런 숙제가 남아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SM3는 사드 다음 고도예요. 사드까지가 150km까지고 SM3는 150에서 500km 정도까지 그 정도를 커버를 해야 되는데 2009년도에 우리 세종대왕함하고 미국, 일본 구축함들이 이지스 구축함 통해서 대포동 미사일 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컨택을 했거든. 근데 우리는 SM3가 없으면 요격은 못 한단 말이에요. 장치도 없고. 그런데 정조대왕함 그다음 거기는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거기에. 근데 이제 그 유도탄이 없죠. 그거는 유도 하나에 200억이에요, 200억. 때문에 그 사오기도 그렇고 미국에서 아마 안 줄 거예요. 그런 면들이 부족하고 나머지는 뭐 솜씨가 좋아요 일단. 사실 미국이나 이런 데보다는 엄청 깨끗하고 정의정돈 다 되고 정비 잘하고 이지스 구축하면은 최첨단 함정이에요. 전투함 중에 제일 싸움을 잘하는 배인데 이 배는 한미일이 거의 대등 수준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돼요. 우리가 살짝 좀 일본에 처지는 측면이 있다라고 하면 역시 말씀하신 이 SM-3급 미사일이 좀 처진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이게 이제 SF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우주에서 막 우주선 타고 막 싸우고 이런 장면 막 나오지 않습니까? 뭐 스타워즈, 스타트랙 이런 거 보면 그게 이제 먼 미래의 우주 전쟁 장면을 보여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 현대전에서도 북한에서 미사일을 고각으로 쏘면 우주까지 갔다가 내려오거든요. 우리 보통 우주 정거장, 뭐 유소연 박사 이런 분이 가가지고 한국 최초의 우주인이다 하면서 실험하고 오신 데가 높이가 한 400km 정도 되는데 북한에서 미사일 쏘면 막 2,000km, 3,000km까지도 올라갔다 내려오거든요. 그럼 방어하는 쪽에서도 높이 올라갔을 때 맞춰서 떨어뜨릴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SM-3급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500km, 우주 정거장보다 더 높은 높이까지 올라가가지고 우주에서 서로 싸워서 맞추는 그런 거를 상정해 두고 이제 우주 전쟁을 하는 시대로 이미 돌입을 했는데 우리는 뭐 최근에 누리호 발사해가지고 뭐 경사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미 7, 80년대에 인공위성 올리는 거는 상용화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그런 산업 기술의 바탕 아래에서 미국하고 공동 작업을 해서 우주로 날려보내는 미사일을 만들어서 우주에서 적을 격퇴하겠다. 이거 지금 실전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런 부분에서는 국방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서도 뭔가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네, 자연스럽게 미래의 군함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해군에 남은 숙제가 이제 항공모함과 핵 추진 잠수함일 텐데 우선순위를 둔다면 어느 쪽에 두고 싶습니까? 2021년 현재 그 통일연구원에서 조사한 바에 여론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한국 사람의 75.2%가 핵추진잠수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여론이 조성이 됐고요. 일단 우리는 만들 수 있는 기술도 있고 돈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핵 연료를 써야 되기 때문에 우라늄은 핵무기 원료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약간의 장애물이 있지만 이건 뭐 의지만 있으면 풀 문제고 특히 이제 북한이 요즘 뭐 핵잠수함 만들고 뭐 핵어리 만들고 자기는 절대로 핵을 포기한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방향을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앞으로 향후 무기는 핵 추진 잠수함은 정말 주변국을 견제할 수 있는 최적의 가성비가 뛰어난 무기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제 미래의 군함 아까 뭐 항공모함, 핵추진 잠수함이 있지만은 그건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뭐냐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해군의 군함을 만드는 건 10년 이상이 걸려요. 돈을 준비하는데 항공모함이나 핵추진 잠수함 비싸기 때문에 중기 계획에는 한 5년 이상 걸리죠. 조선소에서도 5년 이상 걸리죠. 그래서 해군에서는 최근에 항공모함 핵심 기술 5가지를 벌써 연구 개발해 놨어요. 용역을 줘가지고. 그래서 같이 가야 된다. 그러나 이제 정부에서 예산이 가용됐기 때문에 뭐 울산급 배치3, 5, 6번함, 차세대 이지스함, KD-덱스부터 우선 차근차근 가면서 10년 이상이 되는 항공모함이나 핵심 잠수 병행해서 대미 협상이랄지 핵심 기술을 준비된다. 그다음에 제가 이제 하나 더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요새 우주가 대세기 때문에 해군도 해양 우주나 뉴 오션 시대를 같이 가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뉴 스페이스 시대는 민간 주도로 정부에서 우주항공도 하듯이 이제 민간 주도도 만들고 대입 판매도 하는 뉴 오션 시대 그 비전을 뉴 스페이스 시대와 뉴 오션 시대가 밸런스 있게 가는 국가적 리더십의 그 해안, 국민적 성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그게 해양 방산 수출에 기여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인구 문제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접한 최악의 문제가 이제 인구 절벽이라고 생각을 하고 노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잠수함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우수한 인력이 많이 필요한데 그거 대비 잠수함에서 생활하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요즘 핵잠수함 같은 경우에 나올 때 연료를 언제마다 한 번씩 충전해 줘야 되느냐, 넣어 줘야 되느냐. 핵잠수함은 그런 거 없다. 한 번 들어가면 한 4, 50년 영원히 쓸 수 있을 정도의 연료를 한 번 넣고 작전한다. 이런 개념의 핵잠수함 막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버틸 수 있는 한은
물속에 그냥 계속 있어라라는 그런 무기이기 때문에 안에서 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잠수함의 인력을 보충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 그거 갑자기 뭐 사람을 없는 사람 만들 수도 없고 최대한 인공지능을 많이 도입하고 최대한 자동화, 무인화를 하는 게 앞으로 미래 세대에서 꼭 필요하면서도 좀 시급하고 해내면 상당한 또 전력 향상도 이룰 수 있는 그런 부분 아닐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군만의 문제도 아닐 것 같습니다. 자, 정한국 의원님은 미래의 군함 어떤 모습이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당연히 뭐 우선순위로 말하자면은 물론 잠수함을 해야 되겠지만은 당연히 항공모함 도입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 기원이 항공모함 해보시면 다 해보셨거든요, 이제. 그런가요? 제가 아직 현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말씀 드리고요. 미래의 계획이 있다라고 하면은 우수한 또 이렇게 기술력을 가진 사람들을 갖다가 쭉 유지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방산 산업들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 기술력이 유지가 될 수가 없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방산 관계자분들 또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기업체에만 너무 이렇게 맡기지 말고 같이 좀 협업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자주 국방을 이루고 대한 해군으로 나가는데 같이 좀 이렇게 도와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이 자리에 빌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이제 시즌 1 하면서 많은 무기 체계를 소개를 했어요. 세계 그 뭐 시장을 주름 잡고 있는 K9 저족부라든가 이런 걸 했는데 이제는 생각을 좀 약간 바꿔가지고 중고품도 수출을 해야 된다. 응? 중고 군함, 중고 뭐 탱크 이런 걸 수출하면은 특히 동남아 같은 데는 새 거 사기가 좀 부족한 데도 많아요. 경제력으로. 그런데 하나 수출하면은 그 30년 이상은 후속 군수주는 무수품 발려야 되고 훈련시켜야 돼 이런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우리가 지금 뭐 이 1994년에 독일에서 처음 잠수함을 가져왔는데 지금도 독일에서 부품을 사와요. 뭐 기술자도 오고 이런 것 같이 반복되기 때문에 오늘 군함을 이렇게 한번 다뤘다는 건 큰 의미가 있고 여기에서 우리 힘을 합하면은 이 군함도 뭐 한류 군함이 세계를 주름잡지 않겠는가 특히 밀톡을 통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돌아온 밀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더욱 알차게 준비해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밀톡이었습니다. 네, 오늘 밀톡 시즌 1에 이어서 2 오늘 했는데 첫 주제로 군함의 역사, 그다음에 미래 군함 택한 건 참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걸 보고 사실 군함이라는 거는 정말 종합 방산이거든요. 뭐 포도 있고 미사일도 있고 엔진도 있고 다 들어있는데 그리고 또 등치가 커요. 뭐 탱크 자주포 수백 대보다 함척 쫙 팔으면은 뭐 돈도 벌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런 기술을 집약된 기술을 수출로 견인하는 것이 이런 방송을 통해서 활성화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앞으로